새벽 1시, 정적만이 감돌아야 할 우리 집 안방 문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그리고 그와 섞인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 현관에 놓인 처음 보는 남성용 검은색 정장 구두를 마주했을 때부터 제 심장은 이미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마치 도둑처럼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지만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제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왔던 가정이라는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47세의 남자이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보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 44세로 누구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2년을 거쳐 결혼에 골인했고 지난 7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그런 부부였죠. 주변 친구들은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아내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요즘 세상에 없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투명하고 맑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우는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편안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천사 같은 아내의 얼굴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두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우리 부부 사이의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설마 하는 마음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핑계로 애써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 뿐이었죠. 완벽해 보이던 과일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에도 저는 겉면의 윤기만을 보고 있었던 꼴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토록 투명하던 그녀가 저를 속이고 기만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사실 모든 비극의 조짐은 아주 사소하고 은밀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변화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게 제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보낸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손에 들린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분신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집에 오면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깜빡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 벨소리로 찾아주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작은 기계는 아내의 신체 일부라도 된 것처럼 한시도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도 문 앞 선반에 올려두고 음악을 틀어놓는 척했지만 물소리 사이로 간간이 들리는 카톡 알림음은 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베개 깊숙한 곳에 휴대폰을 숨기듯 밀어넣었고 한밤중에 진동이 울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화면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뒤척이기라도 하면
황급히 화면을 뒤집어 액정의 불빛을 감추는 그 행동.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참다 못해 물으면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스팸 문자야. 요즘 대출 권유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하지만 스팸 문자를 보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보고 짓던 그 찰나의 표정, 그것은 설렘이었습니다. 저와 연애하던 시절, 제 연락을 기다리며 짓던 그 표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라는 녀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직후 아내의 외모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화려한 원피스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속옷 서랍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과감한 디자인의 레이스 속옷들이 채워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났고, 립스틱 색깔은 점점 더 붉고 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것은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원래 은은한 비누향이나 가벼운 꽃향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의 몸에서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하고 관능적인 머스크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바꿨어? 좀 진한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나도 이제 늙나봐. 좀 화려한 게 좋아지네.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낯설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현관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낯선 향기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것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들떠 보였고,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침부터 오늘 회사 일이 밀려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늦으면 먼저 자라고 말했습니다. 쏟아지는 업무 때문에 힘들다며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서 몰래 그녀의 회사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프라이즈로 퇴근길을 태워주고 싶었던 바보 같은 남편의 배려였죠.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야근 중이라던 아내의 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주차장을 2바퀴나 돌았지만 아내의 흰색 승용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주변은 묘하게 조용하면서도 웅웅거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직 회사야? 많이 늦어? 응, 아직 서류 정리할 게 산더미야. 지금 정신없어서 길게 통화 못해.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없는 주차장, 불 꺼진 사무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미세한 음악 소리, 그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였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차를 두고 갔나? 다른 부서에서 회의를 하나?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갖다 붙이며 스스로를 속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고 없이,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덮쳐왔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들른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대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카트를 밀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저녁 준비하시나 봐요. 아, 네,
집사람이 요즘 야근 때문에 통 바빠서요. 저라도 거들어야죠. 제 말에 김 대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근이요? 저희 부서 요즘 프로젝트 끝나서 전부 칼퇴근하는데요. 과장님도 며칠 전부터 계속 6시 땡 하면 나가시던걸요? 그 순간 마태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해지더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대리가 무슨 말을 더 했던 것 같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밤 10시, 11시였습니다. 그 비어버린 4시간, 매일 밤 4시간, 5시간 동안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야근 때문에 피곤하다며 집에 오자마자 씻고 잠들던 그 모든 모습이 철저한 연기였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지금 따져 물으면 잠깐 카페에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같은 핑계로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꼼짝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 잠든 척을 하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며칠 뒤에 있을 지방 출장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2박 3일의 부산 출장. 평소 같았으면 아내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음 주에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거래처 사장님이 꼭 좀 보자고 하시네. 2박 3일 정도 걸릴 거야. 숟가락을 들던 아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국을 떠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 힘들다더니 고생이 많네. 옷 챙겨줄까?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찰나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목소리 톤에서 숨길 수 없는 들뜸이 묻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3일이나 집을 비운다는 소식이 그녀에게는 마치 복권 당첨 소식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로 반짝거렸습니다. 아냐, 대충 내가 챙길게. 당신 바쁜데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운전 조심하고. 아내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식탁 밑으로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리드미컬한 발놀림이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제가 없는 3일 동안의 자유를, 그리고 그 자유시간 동안 벌일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출장 당일 아내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며 평소보다 훨씬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 다녀와. 도착하면 전화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더없이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차마 엑셀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 뒤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내의 그 마지막 미소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는 아쉬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자가 사라진 집에서 마음껏 욕망을 분출할 수 있게 된 죄수의 해방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호텔 방에 홀로 앉아 텅 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몇 번이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안, 자느라 못 들었어라는 짧은 문자가 왔을 때 제 아내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보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저는 예정된 미팅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짐을 쌌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렇게 저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집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 안 창밖의 풍경은 맹렬한 속도로 뒤로 밀려나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진동이 전해질 때마다 불안감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엉켜붙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내를 의심해서 일까지 팽개치고 돌아가다니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이성이 저를 꾸짖었습니다. 고작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고, 문자 말투가 조금 쌀쌀맞다고,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다니, 만약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아무 일 없이 혼자 쉬고 있다면 저는 평생 그녀를 의심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의처증 환자 취급을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부짖는 것은 제 본능이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경고 신호가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퇴근길 풍경이 그날따라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출 때마다 저는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었고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섰을 때 올려다본 우리 집 거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평소라면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불 꺼진 집을 보자마자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던 15층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높게 느껴지던지요.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나중에는 귓가에서 북을 치는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제발 내가 틀렸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복도를 지나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록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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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기도가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타일 위 가지런히 놓여있는 아내의 베이지색 구두 옆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남성용 정장 구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이 커서 275mm를 신는데 그 구두는 기껏해야 260mm 정도로 작고 얄쌍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앞코가 뾰족하고 유광이 번쩍거리는 제가 평소 질색하며 절대 신지 않는 스타일의 구두였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수리기사가 왔나? 처남이 놀러 왔나? 하는 생각들을 억지로 떠올려 보려 했지만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그것도 현관에 덩그러니 남자 구두만 놓여 있다는 건 어떤 핑계로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현관 신발장을 짚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 손발이 차가워졌지만 머리는 반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조차 잊은 채
저는 양말 바람으로 거실에 발을 디뎠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정막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안방을 숨기기 위한 위태로운 가림막 같았습니다. 살금살금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제 집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안방 문이 가까워질수록 희미했던 소리가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아까 김 부장 표정 봤어? 진짜 웃기더라. 그러게, 당신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모르고. 아 몰라. 회사 얘기 그만해. 지금은 우리한테만 집중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섞여 들려오는 굵직한 남자의 웃음소리,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낫. 뜨거운 소리가 굳게 닫힌 방문 틈새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 없어.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뒹굴며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퍼뜩 변호사 사무실이나 인터넷에서 봤던 조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분노로 인해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만 저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려 잠금 패턴을 3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카메라 앱을 켜고 동영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한 번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라는 존재를 그토록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출장 간 집이니 문을 잠글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테죠. 저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린 뒤 단숨에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침대 위 엉켜있던 2개의 알몸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큰맘 먹고 장만했던 그 침대 위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겨 중요 부위를 가렸고 아내 역시 비명을 지르며 베개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그들에게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카메라 앵글 속에 들어온 남자의 얼굴.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마주쳤던 아내의 직장 상사, 같은 부서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외모에 매너 좋다며 유부남의 초등학생 딸까지 있는 가장이 남의 아내와 남의 집 안방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식적으로라면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 아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황함과 공포로 물들었던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일그러지더니 저를 향해 도끼 눈을 뜨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일 온다며 왜 연락도 없이 와서 사람을 놀라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털끝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은밀한 시간을 방해받았다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현장을 들킨 주제의 남편에게 왜 일찍 왔냐고 따져 묻는 그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알던 그 착하고 순한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자는 괴물이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추악한 괴물. 그 뻔뻔한 외침은 제 안에 남아있던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미련의 끈마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다리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전쟁만이 남았음을 직감하며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일찍 왔냐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제 입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끝까지 치솟은 분노로 인해 시야가 흔들렸고
손에 쥔 휴대폰을 당장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와 뒹굴던 현장을 들키고도 사색이 되기는커녕 제게 왜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냐고 따져 묻는 아내의 태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제정신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김 과장이 엉거주춤하며 바지를 꿰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굴하고 당황한 꼴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당황했던 기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가면을 갈아 끼운 듯 차갑고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더니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봤으니 됐네. 차라리 잘 됐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건조하고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뭐가 잘 돼? 언젠가는 말해.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파악 잘 돼. 당신이 내 사생활을 훔쳐보려고 몰래 들어왔고 재수없게 들켰다는 거. 사생활. 남의 집 안방에서 상사놈이랑 뒹구는 게 사생활이야? 이게 불륜이고 배신이라는 생각은 안 드냐? 제 말에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날렸습니다. 웃기지 마.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당신도 느꼈잖아?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었어. 이 사람은 달라. 나를 여자로 대해주고 설레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 나 이 사람이랑 살 거야. 7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니. 제가 회사를 키우느라 밖에서 밤낮 없이 뛰는 동안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녀에게는 그저 지루한 시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 나가라고. 짐 싸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쫓겨나도 모자랄 판의 피해자인 저보고 나가라니요. 네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 쫓겨날 사람은 너랑 저 자식이야. 그러자 아내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릿한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 당신 바보야. 법 몰라.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 떼봐. 소유자가 누구인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신 발로 나가.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파트의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살 때 사업자인 저보다 직장인인 아내의 신용등급이 대출에 더 유리했기에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명의도 아내 앞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매달 갚아나가는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인은 저였습니다. 야, 이 뻔뻔한 여자야. 명의만 내 거지. 대출금 누가 갚고 있어? 관리비 누가 내?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집이야. 그런데 나가라고? 내가 인간이냐? 제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뻔뻔한 태도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누가 내라고 강요했어? 당신이 좋아서 낸 거잖아. 어쨌든 서류상 주인은 나야. 내 집에서 내가 누구랑 있든 누구를 내보내든 그건 내 권리야. 억울하면 소송하든지. 근데 알잖아? 명의가 우선인 거. 그때였습니다. 옷을 다 입은 김 과장이 슬금슬금 아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저를 향해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죠. 흥분하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사모님, 아니, 혜진 씨 말대로 일단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 원만하게. 저는 김 과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더러운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싫어 고함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네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원만하게. 너도 똑똑히 들어. 너네 회사에 다 알릴 거고 내 마누라한테도 증거 싹 다 보낼 거니까. 사회에서 매장당할 준비나 해. 제 서슬퍼런 협박에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아내 뒤로 숨으려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를 감싸며 저를 밀쳤습니다.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 당신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정이 떨어진 거야. 더 볼 것도 없네.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아내는 식탁 위에 있던 제 차 키와 지갑을 집어들어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지난 7년간 사랑하고 아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욕망에 미쳐버린 악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아내의 경멸 어린 시선과 김 과장의 안도하는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쫓겨나듯 제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제 지갑과 차키를 줍는데 참을 수 없는 비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산 집에서, 내가 산 가구들 사이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뒹굴고 그 대가로 내가 쫓겨나다니.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중년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셔츠는 땀에 젖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성적표가 고작 이것이라니 허탈함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본가에 가서 부모님께 이 꼴을 보일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방 안 불 꺼진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행복한 가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 가정은 오늘 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에는 아까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봐야만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 엉겨붙은 두 남녀의 추악한 모습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내의 당당한 표정, 김 과장의 비굴한 눈빛, 그리고 저를 향해 쏟아내던 그 독설들. 영상을 보는 내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베개를 집어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탈진한 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는데 문득 아까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지. 그래, 소송. 그녀가 원한다면 해주겠습니다. 그녀가 믿고 있는 그 알량한 무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차가운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혜진아. 네가 원하던 대로 해줄게. 하지만 각오해야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가 잃은 것의 몇 배를 너희에게서 뺏어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제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법의 힘을 빌려 그녀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줄 사냥개를 찾으러 갈 시간입니다. 이튿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다는 독종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고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상황이 사장님께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니요? 집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법적으로 자기 집이라며 저를 쫓아냈고요. 제가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데 우리 법원은 부부 재산 분할에서 등기부상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출금은 누가 갚았는지, 생활비는 누가 댔는지가 핵심이죠.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사장님 말씀대로 모든 자금이 사장님 통장에서 나갔고 아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그 집은 99% 사장님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부인분은 지금 얄팍한 법 지식만 믿고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변호사의 확언을 듣는 순간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당당하게 휘두르던 무기가 사실은 종이 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사장님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아내분과 그 남자 두 사람 모두에게서 뼈아픈 대가를 받아내야죠.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전쟁 물자를 모으듯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 지난 7년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모조리 뽑았습니다. A사 용지 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저는 형광펜을 들고 집과 관련된 모든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이체 내역, 매달 빠져나간 대출 원리금,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심지어 3년 전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며 인테리어 업체에 보낸 잔금 내역까지. 다행히 저는 꼼꼼한 성격 탓에 웬만한 영수증과 계약서는 버리지 않고 파일에 철해두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다 보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한샘 인테리어 350만 원. 이건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아내가 노래를 부르던 소파를 바꿔줬을 때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다이슨 에어랩 60만 원. 이건 아내 생일 선물이었죠. 통장 내역 곳곳에는 제가 아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썼던 사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만 되찾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철저한 사회적 매장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흥신소에 의뢰해 추가적인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사이 혹은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날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건네준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김 과장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촌으로 들어가는 사진. 시외곽의 유명 맛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6개월간 서울 시내 호텔과 모텔을 드나든 카드 결제 내역과 투숙 기록이 무려 15건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번.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즐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처럼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겁니다. 날짜를 대조해 보니 제가 해외 바이어 미팅 때문에 바빴던 시기, 심지어 장인어른 생신이라며 처가에 다녀오겠다고 했던 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기록들을 복사해 두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제출할 용도였고 다른 하나는 김 과장, 아니 상간남 김민수 가명에게 보낼 선물이었습니다. 김민수의 신상도 털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40대 가장이자 헌신적인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초등학생 딸을 둔 남자였습니다. 자기 가정은 소중히 지키면서 남의 가정은 파탄낸 파렴치한 인간. 저는 망설임 없이 김민수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부인 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남편분의 회사 동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편분이 제 아내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김민수의 아내는 제가 보낸 사진과 문자 내역들을 확인하고는 전화기 너머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 단속을 못해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안쓰러웠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상처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만 했으니까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반성은커녕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거기다 김 과장 와이프한테까지 알려? 당신 진짜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 갈 때까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겁먹었어? 네가 좋아하는 그 법대로 하자는데 왜 난리야? 누가 겁먹었다고 그래? 그래, 해보자고. 근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7년 동안 날기만 하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저는 아내의 고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민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만난 그는 며칠 사이 폭삭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제 성애입니다. 받으시고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난리입니다. 회사에도 소문나면 저 잘립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00만 원? 제가 피식 웃자 김민수는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제가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그것뿐이라서요. 나중에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야, 김민수.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뱀 뿌려버렸습니다. 수표가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내 7년 인생을 짓밟고 내 집에서 내 아내랑 뒹군 대가가 고작 1,000만 원이야? 넌 내 인생이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나 보지? 사장님, 착각하지 마. 난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 목표는 너희 둘 다 빈털터리로 만들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야. 내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그게 인과응보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그럼 2,000만 원은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는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더러운 입 다물고 법정에서 보자. 내 7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하면 내 목숨값을 다 내놓아도 모자라니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보낸 답변서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느니 재산 형성에 아내의 내조가 컸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런 종이 조각들은 이제 저를 화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들의 목줄을 끊어놓을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가올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흘릴 피눈물을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아내와 상간남 김민수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집 안방에서 저를 향해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 측 변호사는 기여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비록 자금 출처가 원고 남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아내 역시 7년간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인 피고에게도 상당한 지분과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뻔뻔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반박 자료를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아내의 지난 3년간 카드 사용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피고의 통장 내역을 보십시오. 월급의 80% 이상이 본인의 의류, 화장품, 사교 모임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관리비, 식비 등 가게 운영의 필수적인 비용은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내조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상간남과 수시로 외박을 하며 가정을 방치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판사의 시선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제가 목숨 걸고 찍었던 그날의 동영상과 탐정이 확보한 호텔 출입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적나라한 불륜의 흔적들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민수는 사색이 되어 식은땀만 흘려댔습니다. 긴 심리 끝에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피고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자금 출연자가 원고 남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사의 첫 마디에 아내가 헉하며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믿음직한 방패였던 명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 피고 아내는 원고에게 위자료 4억만 원을 피고 상간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판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특히 피고 김민수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 판결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고 그들은 거액의 위자료라는 금융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잃고 집도 잃고 명예도 잃은 그녀의 뒤늦은 후회였지만 제게는 그 울음소리마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들이마신 공기가 그토록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아니, 민석 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한 7년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녀는 울먹이며 감정에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배신하고 짓밟은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추억팔이를 하는 걸까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7년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 너야. 그리고 법원 판결 못 들었어? 이제 우린 남이야. 위자료나 제때 입금해.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갈 거니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뚝.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그녀의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녀와의 질긴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며칠 뒤 아내가 짐을 빼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차를 내고 집에 머물며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물건에 손을 댈까봐 감시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그녀를 도려내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가지와 화장대, 잡동사니들이 박스에 담겨 나갈 때마다 집은 점점 넓어지고 환해졌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집안 구석구석 박혀있던 배신의 흔적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박스가 트럭에 실리고 아내는 현관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찬눈으로 텅 빈 거실과 저를 번갈아 보던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만 한 사람 없다는 거 이제 알았어.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7개월 전 제가 처음 의심했을 때, 아니 적어도 현장을 들켰을 때 무릎 꿇고 빌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그녀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잘 가라.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저는 건조하게 한마디를 던지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그녀의 이삿짐 트럭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상간남 김민수 역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위자료 소송 패소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면서 권고사직까지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파멸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된 셈입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랐던 벽지를 뜯어내고 그녀가 눕던 침대를 버리고 가구 배치를 싹 바꿨습니다. 칙칙했던 거실은 모던하고 밝은 톤으로 바뀌었고 안방은 온전히 저만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저는 깨끗해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시간과 믿음은 상처 입었지만 저는 제 존엄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고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도 배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넓은 집이 외롭지 않냐고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재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만당하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이 완벽한 복수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길고 길었던 투쟁의 기록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부디 행복하시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현명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